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주식에 유용한 정보들 가득 담아놨습니다.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긴 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는 머니 트렌드를 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체크해보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계좌를 더 살찌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31% 상승한 2647.3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2634.2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기관 매수세에 다시 2640선을 회복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2% 오른 883.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1,697억 원 사들였던 기관이었고요. 개인은 1,653억 원, 외국인은 304억 원을 팔아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셨는데요. 1,309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은 408억 원, 외국인은 633억 원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주말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굿 이브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넨 인사는 지극히 평범했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간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더해져 오간 이야기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우리 정부도 IPEF 출범과 동시에 조기 참여를 결정했는데 여기엔 반도체 주도권을 잡아서 조기 참여 어드밴티지를 확보하겠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 앞으로 삼성전자에 또 나아가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다시 리셋해 주시는 박원재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재 파트너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많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할지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글로벌 시장 여전히 인플레와의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 갇혀 있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반가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첫 순방 일정으로 삼성전자를 택했다는 점이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박원재 파트너님 나와주신 만큼 미국 시장을 먼저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수를 발목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물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 많이 좀 혼란스러운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너무 단기적 시계열에 몰두돼 있으니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 시계열이 극히 짧아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미분에만 굉장히 집착해서 현재 분기 실적 또는 현재 모멘텀, 현재 이벤트 이거에 너무 천착해 있는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은 세상은 막연히 흘러가는 게 있죠. 우연한 사건으로. 그런데 누군가는 조율을 하죠. 그 조율된 흐름으로 좀 가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죠. 이 갭을 좀 좁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증권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이슈, 오늘의 테마, 오늘 뭐 지수가 얼마 올랐고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나무에 너무 집착돼서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미분도 중요한데 적분을 좀 해보세요. 인테그랄로 쭉 넓혀보면은 지금 썸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도 위치겠구나라는 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3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30% 조정을 받는 건 경기 순환 논상의 조정이 아니에요. 경기 순환 논상의 조정, 이를테면은 이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조정은 대체적으로 한 20% 남짓해서 머무릅니다. 그럼 30%가 넘는다는 건 뭔가 경기 순환론적인 조정 이상의 뭐가 있겠구나. 이걸 보면 돼요. 그럼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그게 뭔가를 살펴보려면 매일 일봉을 보니까 이게 흐름이 안 잡혀서 뭐 이게 위에서 매일 빠지는 것만 보이는데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종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연봉을 보면 이래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빠졌던 지수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지수 폭이 대체적으로 10배가 올라왔어요. 이 10배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평시의 흐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거는 벗어나면은 회귀를 합니다. 재규이론상 평균에서 벗어난 거는 평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올라갈 때도 이 매일매일 시황에 올라가는 거에 매몰돼서 왜 올라가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이때 올라간 건 딱 하나죠.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했죠. 통화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가 화폐적 현상에 의해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죠. 그런데 통화 발행량이 엄청났던 만큼 자산이라고 생긴 자산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흔히 나왔던 이야기가 벼락거지, K양극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임금으로 아무리 단체 협상에서 임금을 올려도 자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내 입사 동기랑 같이 입사해서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이 꿈을 꾸고 저녁 같이 먹으면서 내일을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는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고 한 친구는 예금 적금만 열심히 벌더니 어느 날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였냐면 연준이 2008년 시스템이 멈췄을 때 1930년도 공황을 떠올리고 연준이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된다. 연준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화를 무제한 발행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행을 했다 그랬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 Q1, Q2, Q3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돈을 풀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돈을 풀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통화 방정식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마법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세상을 멈췄을 때 연준은 자신감을 얻었죠. 야, 예전에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돈 풀어도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초전박살 Q1, Q2, Q3 한 거를 한 번에 다 쏟아붓죠. 그래서 연준 자산이 9조 달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부작용은 뭐냐 하면은 돈을 풀었으니까 이 돈이 어딘가 가야 되는데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은 다 올리는데 그 자산 중에 전통적인 자산과 새로운 자산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자산은 채권, 주식, 부동산이 전통적인 자산이에요. 여기에 더하면은 커머더티, 상품이 있고 새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게 코인입니다. 코인 시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달러를 풀어놓으면은 이 돈이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돌아가면은 MV는 PQ라 했죠. MV는 PQ입니다. 물가가 안 오른 거는 딱 하나예요. 통화를 발행했는데 유통 속도가 없었어요. 돈이 돌질 않아. 돈이 돈다는 건 어떤 걸 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은행에서 발권 빵 찍은 걸 돈을 본다고 하지를 않아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버는 통화를 찍으면 이거를 시중은행, 커머셜 뱅크가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 커머셜 뱅크가 기업에 대출을 해줘서 그 기업이 이 대출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이게 소비자한테 매출이 돼서 다시 기업으로 들어와서 은행에 돌아오는 이거를 일회전, 통화의 유통,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데 돈이 돌 필요가 없는 게 자산 가격이 치솟으니까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 취득을 하거나 연준에 재예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마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책 목표인 GDP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훌륭하게 극복을 하니까 연준의 정책 목표는 훌륭하게 달성이 된 거죠. 자, 이제는 이 부작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동안에 풀었던 통화가 물가를 건드리지 않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5월 달 기억하시나요? CPI가 5%를 넘어섰어요. 그때 파월 의장은 이 물가 상승은 가짜야. 하반기 가면 다시 잡힐 거야. 우리는 타겟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잡히리라고 본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역시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지면 연준이 또 돈을 풀어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올렸는데 9월부터 입장이 달라진다 그랬죠. 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긴축해야 될 것 같아. 돈 땡길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 올 1월 달에 양적 긴축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연준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지수가 10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30% 빠졌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들어가신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10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자산 가격은 여전히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약한 고리부터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내리기, 한계 기업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듀레이션을 좀 길게 하고 레버리지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변동이 커지고 유동성 국면에서는 내가 지금 사도 내 다음에 살 사람이 줄을 쭉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빠져나갈 기회를 잡는데 유동성 긴축 국면에서는 나 다음에 누가 줄 서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명품과 필수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명품이 되는 이유는 내 다음에 물건을 사줄 사람이 줄이 서 있으면 명품이 됩니다. 요새 백화점 명품관 가면 아침 오픈하기 전부터 줄이 쫙 서 있죠? 그 사람들 심리는 남들보다 내가 선점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유 욕구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땡처리가 되면 아무도 줄을 안 서죠. 그러면 재고 떨이전이 드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10만 원에도 안 팔리는 수가 생깁니다. 자산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의 타겟팅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장과 물가의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준은 정책 목표를 물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물가가 올라본 적이 없어요. 2000년대 들어서 물가는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만 신경 쓰면 됐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임을 했는데 이제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연준이 나름대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가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장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서 시장에 기대 심리가 생겨요. 야, 연준이 지금 3% 물가가 마지노선이라 그랬는데 2%에서 1% 올린 거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3% 택도 없다. 지금 CPI가 8.5에서 8.3 떨어졌는데 연말 가도 5%, 내년 가도 5%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로 잡혀 있어요. 3%하고 5%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서 투자 스타일이 바뀌고 이 로테이션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미분으로 적분하면은 매일매일 오늘 외국인이 얼마 사고 얼마 팔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캐펙스 투자하는 이거에게 수혜를 받아요. 이런 걸 나열하다 보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내년도의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년도의 세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가는 어느 정도에 가 있을 거며 공급망은 잡힐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그때 가면은 좀 원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적, 적분 개념. 그래서 미시적으로 파고들 때 이 순간 변화율이 저 멀리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쌓이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4분기에 미국과 한국 시장이 달라지는 면이 실적이 나왔는데 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소입니다. 5월 달 기준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만년 저평가예요. 왜 대한민국이 만년 저평가인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글로벌리로 보면은 지금 선진국 평균이 18배예요. 이익 배수로, 퍼 배수로 대한민국은 9.8배예요. 미국이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16.7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보면은 받은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면 타겟 월마트 실적 쇼크난 걸 보고 야 이거 소매 지표를 보고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본데 실적이 막 깨지네. 미국은 실적 깨지면 하룻밤에 상한가가 없으니까 막 50%도 빠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두려운 장이에요.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막 투자했다가 아차 하면은 하룻밤에 30%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방망이들 짧게 잡고 내가 뭘 먹겠다. 그러니까 순간 모멘텀을 쫓겠다. 이러다가 잘못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런 일을 당하니 내가 틀려도 다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라 그랬죠. 왜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이번 1사분기 대한민국 실적 발표 났는데 대체적으로 다 서프라이즈예요. 미국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다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주가는 같이 정체 중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나스닥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이게 피크아웃이라는 게 작년 1사분기부터 들어왔는데 1년째 지금 실적 잘 나오는데 계속 피크아웃이라 해서 안 가요. 올 연말까지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그런 일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의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애플에서 아람코로. 그리고 버핏이 투자한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주가를 보면 기술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트를 보여요. 계속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피크아웃인가요? 요새 실적 발표하면 대한민국의 퍼밸류로 4배, 5배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주가는 안 움직여요.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주식은 방향을 봐야 돼요.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그걸 믿고 가는 게 투자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누구한테 리스폰스 받지 못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독하지만 주식 투자는 남하고 같이 가면 거의 망합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은 이미 프리미엄이 많아서 높은 가격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나의 생각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투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막바지 언저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은 무겁고 즐거운 소식을 잘 전해주지 않지만 기저에서 보면은 여전히 4분기째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을 갖고 있다면 그 고독을 즐기면서 조금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독이 좀 힘들긴 한데 그 고독을 버텨보시면서 잘 견뎌냈으면 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자, 방한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평가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막강한 경쟁사죠. 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의 TSMC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효과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결국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국내의 안보 혈맹이었죠. 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전란에 빠졌을 때 미군이 직접 파병을 해서 5만 5천여 명의 전사자를 남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국립유지에 참배를 하셨죠. 이러한 혈맹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흔히 나타나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서 잘못돼서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뒤로 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혈맹 관계에서
경제 안보로 격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패권 전쟁, 기술 전쟁을 벌이면서 공급망도 챙겨야 되는 아주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잠깐 나온 뉴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관세에 대해서 좀 일부 풀어보는 거 검토해보라는 뉴스가 떴었는데 네. 시장에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결국 서로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 갑자기 뭐 관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물가 잡는 게임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전 세계를 세계화를 시켜서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밸류체인을 만들어 와서 미국은 고민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새벽 배송을 했죠. 마스크 2박스 갖다 줘 그러면 미국에 다 갖다 줬죠. 그런데 코로나가 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코로나 땅 터지니까 물류가 작동을 안 해요. 세상이 항만이 작동을 안 하고 공장도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해외로부터 물건이 못 들어오는 환경에 딱 처해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 보니까 마스크 만들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마스크 만들 공장이 유럽 전체에 하나도 없었어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건데 야 우리가 이렇게 공급망이 형편없었나? 그러니까 막 그 마스크가 없어서 바지 천 찢어가지고 입 가리고 다니고 그랬던 게 유럽입니다. 그리고 병원 시설 다 망가져서 병원 바닥에 대기하고 있다가 죽어나갔어요. 그때부터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온 거죠. 야, 지금까지는 효율 극대화. 가장 싼 곳에서 내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가장 개발되지 않은 국가의 저렴한 인건비로 20년 동안 전 세계가 정말 잘 누렸는데 야, 이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중에 가장 불편한 게 첨단 기술 전쟁의 가장 핵심인 반도체가 미국은 설계 자산이나 장비 이런 쪽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제조가 안 돼요. 제조는 아쉽게도 파운드리는 대만이, 메모리는 한국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어요. 네. 중국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중국이 호시탐탐 하나의 중국 얘기하면서 무력 침범 의사를 밝혀요. 자, 코로나 때 한번 공급망에 아파 보더니 야, 마스크 없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반도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멈추는 거죠. 네.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그냥 멈춥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수구 회의 때마다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와요. 내가 직접 챙기겠다. 네. 처음엔 칩 요만한 거 갖고 나오다가 뉴스 나오는 게 좀 쫌스러웠는지 그다음부터 반도체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흔듭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저같이 돋보기 쓰는 사람도 보여요. 웨이퍼. 야, 반도체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자, 지금 세상은 그동안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전화 걸면 내 문 앞에 언제든 갖다 주던 정말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던 물건들이 귀히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얘기했죠. 감가상각 다 끝난 자산에서 기계 놀리느니 그거라도 찍지 뭐 해서 단가 몇백 원에 팔던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작년에 1,000만 대가 생산 차질을 빚었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이 현상, 반도체 쇼티지. 이거 잘 풀리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기름 받을 배가 없어서 저장고가 없다 그래서 선물 유가가 마이너스 34불을 찍었어요. 아니 내 석유 갖고 가면 돈을 줄게. 현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네. FX 시장에서 계정으로 마이너스 34불을 찍었죠. 그게 뭐죠? 처치곤란하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100불을 넘나들어요.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ESG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서 탄소 배출을 하면 나쁜 놈. 그래서 온갖 규제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합니다. ESG 성적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도 에너지 개발 할랄하질 않아요. EMP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러시아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러시아 석유 암 시장에서 살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거 사면 벼락부자 되잖아요. 석유가 러시아 정제를 했는데 러시아 석유라고 써 있나요? 아, 이거 유머인데. 네. 석유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검은색 아닌가요? 석유 색깔은 이제 검은데 이걸 네. 정제하면 휘발유로 뽑으면 아. 휘발유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투명하지 않나요? 휘발유 색깔은 노랗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군대에 가면은 빨개요. 면세유는 빨갛게 색을 해놔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차량 담당을 하면서 기름을 뽑았더니 빨개요. 저는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휘발유가 빨간 줄 알았어요. 처음 본 게 빨간색을 봤으니까. 네. 근데 밖에 사에 나와서 휘발렸는데 노래요. 충격이었어요. 세상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진리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이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면 그게 세상이 돼버려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복잡계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그 가치를 안 쳐주고 이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아요. 말씀드렸지만 LNG 가스는요 부산물이라서 태워 없앴어요. 왜냐면 원유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위에 가스가 쳐가지고 이걸 빨리 가스를 치워야 원유를 뽑아내는데. 네. 근데 그 LNG가 지금 가장 비싼 에너지가 됐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이 바뀌는 원인과 흐름을 파악하고 이게 길게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는 2020년대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돈을 풀면서 직전까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 제가 군대에서 휘발유가 빨간색이다 라고 본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눈이 꽂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1년 반 동안 성장주가 너무너무 뇌리에 남아요. 2차 전지 10배, NFT 10배,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류 10배, 스치는 상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오로지 있죠. 그런데 포스코 같은 거 얘기하면 아이고 그거 뭐 피크아웃이라던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물어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뭐 누구도 얘기 안 하고 그 피크아웃이라던데 그 피크아웃이라던 데가 지금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 피크아웃이라던 데. 근데 그게 1년 갔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가 9조를 벌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 자, 3년 벌면은 시가총액을 다 벌어요? 그럼 주가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한번 이런 고민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고민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니까 반도체 시간이니까 반도체 빠르게 말씀드리면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어요. 인플레는. 수요적인 요인은 금리로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적당히 꺾어야 돼요. 근데 공급은 금리로 못 올립니다. 금리로 못 잡아요. 공급 요인은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이 늘어나야 돼요. 쇼티지가 해소돼야 돼요. 그러면 캐펙스 투자하는 쪽이 어딘가를 한번 쭉 요새 뉴스 살펴보세요.
2차 전지 눈 뜨면 증설이죠. 반도체 눈 뜨면 증설이죠. 그런 쪽이 꽤 많습니다. 그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 증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요새 핫합니다. 반도체 투자 규모를 보세요. 계속 올라가는데 작년, 올해, 내년이 굉장히 가파르게 캐펙스가 올라가요. 캐펙스가 힘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실적 잘 나와요. 그럼 반도체가 멈칫하는 이유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야, 이거 IT 다 쓴 거 아니야?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 중앙 정부에서 미국은 기축 통화하다 보니까 화끈하게 우리는 재난 지원금 정말 쪼잔하게 가구당 100만 원 뭐 이렇게 줬죠. 네. 미국은 그냥 손실보상 다 해줬어요. 전년도에 세금 신고한 매출 기준으로 그냥 다 해줬어요. 내가 매출 100억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어요. 알았어, 100억 갖고 가. 그렇게 미국은 화끈하게 가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가계의 예금 수요가 빵빵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데퍼짓이 여전히 있고 고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데 요새 물가만큼 임금이 안 올라가죠. 드디어 고용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런데 감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4% 밑에는 완전 고용이에요. 3.6% 완전 고용. 그런데 금리를 못 올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원래 고용이 5% 수준 될 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올리면서 고용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급해요. 굉장히 급하게 금리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준금리 2% 갖다 놓고 눈치 보다가 2.5% 갖다 놓고 그러면 채권금리는 한 3 내지 3.5% 가겠죠. 거기서 물가가 잡히면 멈추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릴 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경로를 추적해 봐야 되는데 IT 수요는 어쨌든 그 이전 소득으로 충분하게 샀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건데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만 가지고 반도체의 피크아웃을 얘기하는데 공급망은 어떨까요? 예, 공급망도 안 늘어나요. 왜 안 늘어나냐면 마찬가지로 원자재 물류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무어의 법칙이 깨집니다. 이제는 캐펙스 투자를 예전만큼 해도 생산량이 안 나와요. 공정기술 개발이 지연됩니다. 지금 5나노를 넘어서 4나노부터 수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올해 승부수를 띄운 3나노 GAA가 만약 삼성전자가 수율이 나오면 완전히 또 키팩터가 됩니다. 그걸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자, 반도체 투자는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공정 난이도 때문에 무어의 법칙상 칩 따위가 그렇게 예전처럼 쏟아져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수요도 줄지만 공급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연가 캐펙스가 이번에 뉴스 계속 나오는데 평택 캠퍼스에서 P3 조기 완공 들어가고요. P4가 조기 착공 들어갑니다. 원래는 25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걸 좀 땡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데 일부 쇼티지, 그 다음에 공정 난이도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 기판류부터 굉장히 탄력이 좋죠. 그래서 PCB 기판, 특히 FC BGA나 FC CSP 같은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죠.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류의 기업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요새 이제 소재 부품단도 움직이죠. 그래서 부품단의 원익 쿼츠나 이런 게 이게 식강 난이도, 플라즈마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소모품이 예전에는 한 보름에 한 번 교체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곱하기 2네, 더블이네 이러면서 막 올라갑니다. 오늘 솔브레인 뭐 이런 거 막 올라가죠. 동진 케미캡. 자,
알게 모르게 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니까 안 가는 것 같은데 아랫단에는 지금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평탁 P3, P4가 조기 착공하고요. 하이닉스 M16, M15가 조기 착공 들어가요. 그러면 라인 일정상 하반기부터 장비 입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갔는데 장비만 안 갔는데 장비도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적분이에요. 이게 맨날 시장 하루하루를 보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 반도체가 답답합니다 하더라도 아랫단의 기저의 흐름을 보면은 답답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제자리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7만 원 아래에서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투자자들 마음 상당히 애태우고 있는데, 자,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모멘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실적이에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언제나 실적과 시장의 심리 네.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사분기에. 그렇죠. 그런데 주가 왜 못 가요? 시장 센티가 안 좋아서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요것도 그냥 참고 삼아 대한민국 지수를 대표하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선주 포함하면은 두 종목이 26, 7%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비중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유동성 풍부하고 봉국성환에 문제가 없고 가치 대비 편안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팔아서 봉국 가버리면 돼요. 외국인 매도가 다 그렇게 나온 거죠. 수급의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경기 민감주 전부 실적자 나오는데 피크아웃 논리로 망가지는 것도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 수급은 누가 만들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런데 기관은 참 많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그 나라 경제의 축이 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쉽게도 그걸 못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이유가 뭐냐? 주식은요, 어느 시장 하나 마찬가지지만 두 세력이 싸웁니다. 나는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황소도 세력이에요. 황소 있습니다. 그런데 야, 나는 그냥 밑으로 때려서 수익 낼 거야. 곰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 어느 시장이나 싸워요. 그런데 합리적인 시장은 이 곰이 함부로 준동을 못해요. 곰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얘기했지만 순간 변화율, 시장은 때때로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슈팅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유동성을 쫙 풀어놔서 거품이 잔뜩 껴있을 때는 순간 변화율로 때려서 수익을 내는 걸 노리는 게 있죠. 그게 헤지펀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헤지펀드가 활동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소가 잘 없어요. 왜냐면 일정 딥밸류가 나오면 야, 이거 뭐 이렇게 가격이 싸? 그러고 사줘야 되는데 네. 그러는 세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걸 대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면 연기금이 합니다. 해외에선. 그리고 퇴직연금 이런 게 해요. 우리는 이제 IRP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동안 안 했던 걸 합니다. 가버넌스도 교정하고 있죠. 법 개정을 막 하고 있죠. 지금까지 40년을 제가 40년, 30몇 년 시장 지켜보면서 맨날 저평가 받았는데 이제 그 저평가를 탈피할 만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황소가 없다. 황소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게 이제 국민연금이 받았는데 네.
국민연금이 전략을 바꿨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줄이자. 그래서 줄이니까 최근 2년 동안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학개미만 온몸으로 받아내서 150조를 샀는데 외국인 기관이 그걸 다 팔았어. 무슨 수로 지수가 버팁니까? 이건 좀 아쉬워요. 적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실적 좋고 쌉니다. 그러면 장기, 아주 듀레이션이 긴 기관들, 연기금 이런 데는 야,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누구나 수익을 원하니까. 그럼 이렇게 싸고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갖고 가서 좀 펀드 수익에도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anyway, 그래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네. 수급을 보면 뭐 답이 없죠. 그런데 얘기했지만 이 가격이면 여기서 때려서 뭘 더 먹겠습니까? 그들도 먹을 게 있어야 때리지. 이 가격이면 이제는 기다리면 드는 가격이 아닌가. 왜냐면 참고적으로 실적을 보면은요. 네. 실적을 한번 보죠. 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분기 연간으로 보죠. 연간으로 58조가 피크였어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치를 경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퍼밸류로 9배니까 9배 수준을 비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동안 반도체도 시크리컬이라 해서 이익의 기복이 크다. 그러니까 이익의 기복이 크면 벌 때는 많이 버는데 야, 너희들 다운 사이클 들어가면 또 적자 날 거잖아. 뭐 이래서 이제 잘 안 쳐주는데 반도체는 이제 완벽한 과점과 공정 난이도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를 해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만년 저평가받았던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지금쯤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켜봐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지수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흔들렸던 최근 우리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 지수를 크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주저하지 말고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